비사업용 토지는 우리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최고 어려운 분야인데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세무사님들도 이쪽 분야만 오면은 머리가 쥐나고 이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설명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따라가서는 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을 덮어놓고 지금 칠판만 정확히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칠판을 보고 따라오시면서 이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야 나중에 내가 판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세대주택 비과세 그러면 우리가 세대별 따지고 주택요건 따지고 보유 거주요건 따지고 부수토지 요건 따지고 특례요건 따지면 하나하나 따라가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게 비사업용 토지는 하나하나 따라가고는 판정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사업용 토지를 전체적으로 틀에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중간에서 하나라도 어긋나 버리면 자신이 없어 버려요. 우리가 고속도로 달릴 때 블랙아이스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운전 방식에서. 내가 미지세가 있어 버리면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님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전체적으로 페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은 제 개인책 책에 해설되어 있는 책 페이지가 25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조문 하나가 250페이지를 책으로 해설해 놨다는 거는 그만큼 난이도가 많다는 것이고, 이거는 요약된 교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세금법을 좀 공부를 하려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세금 자체가 정책세목이잖아요. 정책세목. 정책세목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을 때는 업을 시켜줘야 되고 너무 업돼 있을 때는 다운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이게 세 가지예요. 세금을 중과세하는 방법,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법, 공제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 갖고 다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생에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활성화되어 있는데 잡아야 되겠다 하면 중과세가 적용되니까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은 세율하고 장특공제예요. 세율과 장특공제 가지고 조절합니다. 세율과 장특공제를 조절하는 것 중에 대상이 되는 거는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단기 보유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쓰는 카드가 어떤 정보가 더 쓸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밖에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분하고 비사토하고 단기 보유 대한 이것만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율과 장특공제가 동시에 보통 들어옵니다. 보통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다주택자는 이 부분을 손을 대면서 너무 강화시킨 것이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세율이 우리가 10% 20% 하다가 20% 30%까지 끌어올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다주택자가 장특공제를 아예 배제시켜버렸어요. 비사업용 토지는 10% 20%, 일반 지역은 10%, 조정대상 지역은 20%인데 조정대상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토지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특공제는 적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10% 일반세율만 중과세율을 하고 장특공제가 적용되니까 견딜만 하죠. 근데 다주택자는 30%까지 때려서 3주택자를 중과세 해버리면 45%에 30%를 더해버리니까 75%, 7.5%가 더해지니까 82.5%라는 지구상에 없는 세율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는 징벌적 조사를 해서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를 시키고 있고 내년까지 유예를 시켜놨지만 내년도 아마 2025년 5월 10일 날 또 유예를 할 거예요. 지금 이대로 시행을 못합니다. 단기 세율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40%, 50%,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해놨어요? 70%, 60%. 그리고 주택은 그나마 2년 지나고 입주권 지나면 일반세율로 떨어지는데 분양권은 2년 지나도 여전히 60% 때려버렸죠. 그래서 이 카드를 지금 위에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도 이걸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중과세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처럼 운영하면 안 되고요. 자동 항구적으로 운영을 시키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는 현재 나와 있는 지정지역, 이 지정지역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지정지역은 지금 우리가 아파트 분양에 대한 시장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가지고 아파트의 선매청약 그거를 조절하려고 만든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정지역은 지정을 하고 있는데 해제 요건은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라는 것이 규제를 했으면 규제를 풀어주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자,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가 세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헌법 취지에 맞는 거예요.
조세 법률주의예요. 근데 보세요. 세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정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중과세율로 가죠. 지정지역을 풀어주면 일반세율로 가죠. 지정주의를 지정하고 안 하고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범위를 정해놔야지 행정부 마음대로 중과세율을 적용해버리죠. 이거는 변칙이라는 거지. 국회에서 만든 입법으로 허락했는데 왜 지정적 지정 요건이 있는데 해제 요건은 없냐 이 말이에요. 이게 법의 운영을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게 탄력이 안 맞게 되고 있는데 현재 요 자체를 더 엄격하게 하려면 주택 또는 집가 급등지역이라 해서 요건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지정지역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요건을 타이트한 요건, 전국 평균율보다 얼마 더 올라가거나 1년 또는 3년 이상 평균율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나 해서 기준치를 객관화시켜서 이걸 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급등적으로 지정을 한 것에다가 중과세율은 예를 들어서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조정할 수 있게 요놈 10%를 해놓고 5%를 행정부가 더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거예요. 탄력세율을 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무조건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세제가 정상화돼야만이 세제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신 것처럼 다주택자 중과세는 지금 너무 급격하게 바꿔버렸기 때문에 지금 유예를 시켜놓고 있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은 10%로 돼.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대로 해주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이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 2년 거주 요건을 추가시켰잖아요. 비과세 요건은 딱 두 가지밖에 조절을 못해요. 보유 기간을 길게 하거나 길게 한다고 해도 2년이나 3년짜리밖에 못하죠. 1년만 더 연장 못 시켜요. 보유 기간을 집어넣거나 거주 기간을 집어넣거나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유예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늘리거나 3년, 2년, 1년을 하거나 요거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아도 이것 가지고 뻔하게 조절을 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제감면은 뭐예요?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미분양 났을 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 만약에 활성화됐을 때는 감면 줄 필요가 없죠. 예. 그 다음에 공제 같은 게 뭐예요? 공제 같은 경우는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혜택을 주는 거고 일반 장특공제에 대해서 요건을 완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 방법을 해요. 옛날에 거주요건 없던 것이 2년 거주요건 들어왔다가 10년 거주요건 돼야지 100% 갈 수 있도록 80%까지 해주도록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자, 쓰는 것들이 다 요걸로 카드로 쓰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중과세에서 배제시켜버린 거는 근본적인 세제 패턴에서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쓰는 카드들이 이런 것들이 쓰여진다는 걸 아시고 강화됐다 그러면 이것들이 건드려졌어요.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2013년까지는 유예를 시키다가 14년, 15년은 과세를 했지만 16년부터 10% 세율과 장특공제를 해주게 법이 개정됐어요. 2016년에 정상화됩니다. 정상화되는데 세율은 추가세율 10%를 해주고 장특공제를 허용을 해줬는데 안 해주다가 허드락되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 준 거예요. 보유기간 기산. 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내가 팔리는 부동산에 전체 보유기간을 해줘야 되죠. 이상한 국회의원님께서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놨어요. 이따위로. 말도 안 되게. 그런데 우리 세무사님들은 입법이 예고됐을 때 당연히 장특공제는 취득일부터 기산된다고 봤고 세율 10%는 없는 것이 세율이 들어가니까 2026년 1월 1일 날 파는 것이 유리합니까? 2025년 10월 말에 파는 것이 유리합니까? 했을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팔으라고 그랬어. 난리가 난 거예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저렇게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혼소송 번에 막 난리를 쓰는데 그 국회의원이 나중에 자기가 잘못 알았다 시인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일부터 해준다고 법을 바꿔요. 2016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판 사람만 계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덕을 좀 많이 쌓고 살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산소가 좋은데 명당짜리를 쓰거나 그러면 이걸 다 피해. 또 신기하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법이 이렇게 쭉 한번 제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왜 나왔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요게 최초로 도입된 것이 2003년 12구 대책에서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면서 2005년 831 대책에서 비사업용 토지 제도가 도입되는데 그때 법을 시행할 때 비사업용 토지를 만들어서 최초 시행할 때 비사토가 최초 시행한 것이 2005년
5년 83대 쪽에서 발표가 되면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은 중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기준시가 과세 체계였는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면 기준시가로 안 가고 실지거래가로 과세를 했어. 옛날에 부동산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2006년 12월 말까지는 기준시가 과세 체계였잖아요. 실가가 아니라 그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면 2006년 1월 1일부터는 실가로 과세한다. 실가로. 이것도 굉장히 중과세가 되는 거죠. 개념상으로 보면은. 그리고 나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세율이 무려 60%가 적용되고 장특공제가 배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어마어마한 세율이 적용했던 거예요. 이게 위헌 판결을 받은 겁니다. 단일세율로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법이라는 것이 만드는 것이 국가에다가 위임을 해줬지만 국민들한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법이 바뀌고 기억하십시오.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부동산이 하락기에 들어가니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안 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유예 규정을 두고 있어요. 지금도 이 유예 규정은 살아있어요. 언제 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나 또는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장특공제가 지금 안 되죠. 그러면 세율도 일반세율에 장특공제를 해준다는 뜻이냐? 주택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은 세율은 일반세율이 맞는데 장특공제는 안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님들이 무슨 소리냐? 장특공제 해줘야지. 특례규정을 적용이라고 다 해줘야지. 그래서 소송 진행 중이에요. 장특공제는 현재 해석상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이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차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시작돼서 비사업용 토지가 지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특징, 여러분이 이따 메모를 하셔야 돼요. 비사업용 토지는 지금 토지에 가는 거예요. 토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규정은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는 건물에 대한 중과세는 없어요. 모두 토지에 관한 문제예요. 토지에 관한 문제다. 첫 번째. 비사업용이란 용어가 그러면 사업용이라는 용어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똥이냐 이 말이에요. 용어가 좀 그렇죠. 이게 용어가 옛날에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말하는 유효토지가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용어가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쓰다 보니까 비사업용이란 토지, 비사업용 토지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비사업용이라는 말을 다시 그냥 바꾸세요. 본래 토지 용도대로 안 쓰는 것.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토지의 용도가 우리가 지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28가지인가 9가지 아니에요? 대충 28, 9가지 되죠? 그 28, 9가지 대로 써야 돼요. 그 용도대로 쓰는 것은 사업용이고 그 용도대로 안 쓰는 것들이 비사업용 토지다. 우선 기본적으로 본래의 토지 용도대로 지목대로 사용하면 사업용, 지목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이라는 용어를 쓰지. 우리 세무사님들이 처음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 보세요. 토지를 30년 갖고 있었어요.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이걸 분양을 해요. 신축 분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업자 등록에 부동산 매매업을 사업자 등록에 했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지어진 이 건물은 우리가 재고 자산이라고 그래요. 재고 자산. 이거는 사업용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을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이게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고 했더니 비사업용으로 판정이 난 거예요. 비사업용으로 판정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판정이 벌어지면은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하고 비교 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사업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을 비교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다주택자 같으면 다주택자 중과세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업소득세로 가면 금융비용이 필요경비로 들어가지만 양도소득으로 가버리면 필요경비로 안 들어가요. 소득금의 계산 방식이 다르고 사업소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고 양도소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고 세율이 중과세가 되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둘 중에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둘 중에 높은 걸로 가라는 것이 비사업용 토지예요.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가 돼버리면 이렇게 양도소득과 비교과세를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세무사님들이 처음 이거를 제가 책에다 써놨더니 이렇게 썼어요. 요거는 기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다 하고 써서 우리 세무사님한테 열심히 강의를 했더니 세무공무원들이 제 책을 보고 그대로 비사업용 토지라고 과세를 했는데 자기도 잘 이해가 안 가는가 봐. 안 가니까 세무사님한테 제 책 예를 들어서 928페이지를 복사 떠서 과세 근거로 붙여놓은 거예요. 세무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안 세무사님은 세무사를 위해서라도 이런 경우에는 아무 말도 말고 가만 놔두지 왜 얘기를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받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논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세상에 토지에다 건물을 신축해서 분양하고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으로 재고자산 처리해서 사업소득세를 냈는데 왜 이게 비사업용이냐는 거예요. 비사업용. 전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재고자산을 쓰고 사업소득세로 장부를 해갖고 사업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비사업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과세 먹는 양도소득세 비교를 해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설명을 들어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 세무사님들도 이해를 못 하셨다니까 이게. 아니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걸 비사업용이라고? 논리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요건 아까 뭐라 했어? 비상금 토지는 토지에 관한 얘기다. 토지 얘기예요. 건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은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자. 토지의 본래의 용도대로 안 쓴 것을 의미한다. 본래대로 써야 되는데 본래의 용도대로 적합하게 써야 된다. 요 요건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항상 둬야 돼요. 본래의 용도대로 적합하게 써야 된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는 세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토지의 지목을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토지도 8자를 정해놨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용도로 구분해놨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구로 구분하고 도시지역 내에서도 또 어떻게 해놨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해놨어. 네 가지 토지 구분을 내놨죠. 그러면 뭐라고 해서 주거지역은 뭐예요? 주택을 지어서 살아야 되죠. 상업지역은 상업용 건물을 지어서 쓰고 공업지역은 공장용지로 써야 되죠. 녹지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봐봐. 삼성역 이 코너 땅 한 평 얼마인 줄 아세요? 거래 안 해보셨어요? 잘 모르겠지만 5억에서 10억 사이겠죠. 이 땅이나 명동 땅은 5억 미만은 없어요. 여기 테란노에. 삼성역 코너에 농지가 500평 있어.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냥 내가 거기다 농사 짓고 있어. 그래갖고 고추 갈고 배추 갈고 무 심고 고구마 줄기에다가 내가 술참 낮에 가서 밥이나 거기서 온두막에서 밥이나 말아먹고 그렇게 놀고 있어. 지나다니는 사람 열받아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 내 땅 7억짜리에서 내가 고추 심고 호박 간들 누가 뭐라고 그래?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사업용이라고 인정해주면 돼요 안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발을 떼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 우리가 네가 농사 짓고 뭘 할 수 있는 건 네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 그렇죠? 여기서 예 무슨 다 그걸로 용도를 못 쓰게 되지는 않았어. 물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돼 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도 농사 짓는 것들 농사 못 짓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가축을 못 키우게 하는 경우는 있죠. 일반적으로 그 제한은 두지만 농사 짓지 말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 근데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업용지에다가 땅 한 평에 7억, 8억짜리에다가 농사 짓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용으로 인정해 줄 거냐 이 말이지. 농사 짓는다고. 그게 뭐예요? 아까 대지면 대지로 써야 되는데 대지가 아니고 농지가 아니었잖아요. 대지인데 농지로 썼어. 그 다음에 거기는 용도지역이 뭐예요?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 용도대로 안 썼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도대로 안 쓴 똥에 대해서 비상용 토지로 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땅이 거기에 축산용 땅으로 5만 평 있어. 5만 평. 5만 평 땅에다가 말 2마리만 키워. 그리고 말 타고 다녀. 5만 평 초지에다가 말 2마리만 키우면 이거는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초지 5만 평 같으면 말을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키워야 되는데 2마리밖에 안 키웠다는 얘기는 그건 목장용지로 쓴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세 번째 요건은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타지를 네 땅을 네가 쓰지만 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비효율적으로 쓰는 그 땅은 뭐라고? 비사업용이다 이 말이야. 기본 개념 접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개념 접근이. 그래서 땅에 관한 얘기인데 땅을 본래 용도대로 써야 된다. 근데 본래 용도라는 것은 지문 맞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지역에 맞게 써야 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요게 이렇게 다 조건을 갖췄을 때에 사업용으로 봐준다. 요게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컨셉. 요걸 기본 컨셉을 만들었는데 이 비사업용 토지를 세법을 만든 사람 머리가 천재입니다. 기가 막히게 법을 만들어졌어. 이제부터 천재가 어떻게 법을 만들었는지를 봐봅시다. 제가 이거 천재가 법을 만들었는데 익히는 동안 2주 걸렸어. 2주. 이 천재가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하고 그 법을 다
찢어다가 지금 농협에서 나온 달력 큰 거 있죠? 그거를 10장을 갖다 놓고 붙여놓고 다 붙여놓고 법을 따라다니면서 쳐다봤더니 그때부터 보여. 그때부터 보여.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장모님 딸을 모시다 놓고 제가 강의를 시작해요. 우리 장모님 딸이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책이 기가 막히게 우리 장모 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나는 천재다. 이 천재가 뭔데 법을 내가 우리 장모 딸한테 설명하는데 이걸 알아듣네? 집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근데 여보 그건 나보고 왜 나한테 그걸 얘기를 해? 그래, 그렇지. 당신 이거는 알아들어야지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장모 딸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내 탓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준 전문가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볼까요? 우선 지목을 6가지로 구분했어. 6가지로. 근데 그 많은 지목 중에 왜 6가지만 했냐? 어떻게 했냐? 6가지 지목을 원인 이유가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의 원조는 사실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구분해서 갖고 왔어요. 기본 틀이. 그러면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 구분은 몇 가지예요? 아니 지금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다 5년 넘으셨어요? 5년 넘으신 분은 내가 잊어버릴 수 있는 권한을 줘. 근데 5년 미만 사람들은 다 이해해야지. 자, 우리가 지방세법에 한번 지방세법을 가서 공부를 잠깐 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지방세법에. 이 근간이 지방세법에는 분리과세가 있어요. 그리고 종합합산이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별도합산이 있어요. 이 3가지 방식으로 구분을 해냅니다. 분리과세는 또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저율과 고율이 있어요. 고율. 저율 분리과세와 고율 분리과세. 분리과세 하는 이유는 다음 세력이 약하거나 생산적인 목적에 쓰는 것들은 저율로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사치성 자산은 고율로 과세를 하려고 분리과세를 하는 거예요. 이 분리과세는 좋으면 완전히 좋고 안 좋으면 아주 나쁜 거죠. 별도합산은 보통의 생산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들이 별도합산이에요.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된 것을 별도합산하는 거예요. 종합합산은 뭐예요? 유토지 개념이에요. 유토지 개념. 제대로 본래 용도대로 안 쓰거나 비합리적으로 쓰거나 비효율적으로 쓰거나 그러면 별도합산을 끌고 오는 거예요. 기본 틀이 이렇게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율 분리과세에서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공장용지 큰 틀에서 이 4가지가 분리과세, 저율 분리과세, 저율 분리과세. 고율 분리과세는 별장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 고급 오락장 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그리고 별도합산에 가면 일반 건축물의 부수토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가 나와요. 공장용지. 그 다음에 기타가 또 있습니다. 기타. 종합합산에는 토지가 있고, 여기 토지가 있고,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주택으로 종합해서 합산합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농지는 아까 어디서 농사지라고 그랬어? 농사 짓는 것은 도시지역 밖에서 짓거나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상공 이외의 지역. 그쵸?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도시지역 중 주상공 지역에서 농사를 지면 합리적으로 쓰는 게 아니죠.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종합합산을 보내는 거예요. 실제 농사를 짓지만 분리과세를 해주는데 농사를 짓지만 어디서 해? 주상공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종합합산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거는 합리적으로 쓰지 않으니까. 임야는 개인이 사유지는 모두 종합산이에요. 사유지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 것만 봐줘요. 목장용지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용지는 원래는 도시적 밖에서 목장을 했어야 돼. 도시적 밖에서 목장을 해서 처음에 비상 토지가 나왔을 때는 지역 기준을 도시적 밖에다 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남 교산에 신도시가 만들어졌어. 옛날에 하남 교산 그러면 서울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어요. 그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지네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도시적이라고 선을 긋더니 나는 도시적 밖에 있었어. 근데 도시적 안에 집어넣고 나를 녹지지역으로 끌고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금 주거지역에 연접해 있으니까 비사업용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거기 땅을 쓰고 있었어요? 목장 얻은 사람 썼잖아. 원거지가 내가 여기잖아. 근데 어느 날 떠돌이가 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꼴이잖아요. 너 여기서 목장하고 있으니까 중과사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장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내 봤지. 내가 냄새를 먼저 풍겼냐고. 왜 냄새를 풍기는데 너희들이 옆으로 왔냐 이거지. 목장하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날 대모를 쳤어. 그래서 도시적 밖에 가 있던 목장이 지역 안에 들어오되 녹지지역까지 봐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도시적 밖에 있는 것만 사업용으로 봐줬다니까. 도시적 안에 들어와서 녹지지역에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를 대모를 해가지고 내가 먼저 했는데 무슨 소리야 해서 다시 법을 바꿔준 거예요. 여기도 목장용지도 뭐라고? 주상공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만 비사토로 가는 거예요. 종합사는 거예요. 공장용지는 어디예요? 도시적 밖이나 도시적
밖에 가서 하는 것만, 그리고 공업단지 하는 것은 그러는데, 자, 보세요. 요게 도시지역 밖이나 공업지역에서 하는 것은 분리과세인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니고, 녹지지역에서 공장을 하는 사람은 원칙으로 온다면 어디로 와야 돼? 여기로 와야 돼요. 이 논리라면. 불합리하니까. 근데 어때? 공장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단순하게. 좋아요. 공해가 나는 것은 공업지역으로 가서 처음부터 터가가 안 나. 약간 소음 날 정도지만 생산에 활용돼. 그러니까 어디다가 종합합산 안 보내고 어디로 보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공장용지가. 별도 합산에 있죠. 여기에 공장용지는 도시지역 밖에 있거나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용지. 공장이 들어갈 때 제대로 들어가 있는 공장들은 분리과세를 하는데, 공장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갔으면 종합합산으로 가야 되는데 뭐라고? 어디로 와? 이 별도 합산 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어놨죠. 굉장히 합리적, 과학적으로 만들어놨다니까. 이렇게 해오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보세요. 용도 지역에 맞지 않는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래의 용도대로 썼어도 합리적으로 안 썼다고 부인을 해버렸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효율에 관한 문제를 따졌잖아. 효율. 아까처럼 에마 부인처럼 6만 명의 땅에다 말 2마리 키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따져볼 때는 보면 잡아. 농지는 지금 옛날에는 농지 상한을 갖는 법률이 있었지만 요즘은 농사 안 지어. 상한을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두는 거예요. 안 두는 상한이 없어요. 임야도 상한이 없어요. 목장농지는 상한이 있어요. 말 2마리 키우는데 필요한 땅은 200평이면 된다는 거지. 초지, 부속사, 사료포, 또 그 관련된 것들에 대한 가축 종류에 따라서 전부 기준 면적이 다 있어요. 그 기준 면적 범위 내까지는 분리과세를 해주는데 기준 면적을 초과해버리면 비효율적이니까 어디로 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종합합산. 초과 면적. 일로 오는 거예요. 공장농지도 아까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를 맞게 쓰는 것만 분리과세를 해주고 용도대로 맞지 않으면 별도 합산으로 넘어갔는데 여기가 초과가 나왔어. 초과가 나오면 어디로 와? 종합합산을. 공장을 건물을 지어가지고 다 쓴다 해봐야 2,000평만 있으면 되는데 5,000평이 나왔어. 그러면 3,000평은 초과 면적이에요. 어쩌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래의 용도대로 안 쓴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초과 면적은 일로 와요. 지역 기준을 위반하면 여기로 왔지만 초과 면적이 발생한 거는 종합합산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일반 건축물 부수토지도 건축물이 초과 면적이 나오면 어디로 와? 종합합산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과 면적 기준은 뭐예요? 용도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배율. 주거지역은 4배, 상업지역은 3배,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7배, 도시지역 밖은 7배, 그 지역별 배율을 적용해, 배율. 그 배율 범위까지는 별도 합산, 초과되는 것은 종합합산. 공장농지도 마찬가지. 여기도 초과 면적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초과 면적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 공장농지와 여기 공장농지의 기준 면적은 달라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까지 가지 말고 그것까지 다르다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고 계셔. 자, 요게 우리가 말하는 재산세의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합산, 과세 체계인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걸 근간으로 비상용 토지를 끌고 왔다. 요게 기본이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쉽게 이해가 돼요. 요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 요거를 가만히 놓고 봤더니 요렇게 있는 거, 요렇게 있는 거. 이거는 분리과세 해주고 별도 합산하는 것은 그냥 사업용 해도 되겠죠? 사업용 해도 되잖아요. 여기 있는 것 비사업용 하면 되겠죠? 여기 비율로 썼으니까 여기로 온 거 아니에요. 아주 기본으로 심플하게 요걸 근거로 만들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농지 한번 보세요. 농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해주는 것은 농사를 짓는 땅으로 쓰면 분리과세. 근데 사업용은 뭐예요? 네가 쓰라는 거지. 네가. 남이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 실수요 목적을 3가지를 주는 거예요. 3개다 뭐라고? 실수요 목적을 줬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 3가지에다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요거는 실수요자가 사용하는 것은 봐주겠다. 농사는 네가 지어야지 남이 지은 것은 분리과세 되는 건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부재지주라고 그러죠. 부재지주는 네가 실제 안 썼잖냐. 부동산을 사놓고 부동산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차익을 누리려고 갖고 있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3개를 실수요 목적을 추가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주택을 갖다가 만약에 여기다 놓고 또 비상용 토지처럼 중과세를 해버리면 다주택자 중과세처럼 중과세가 이중이 되죠. 그럼 어디로 왔어야 돼? 여기로 빼냈어요. 여기서 요게 지금 비상용 토지인데 요게 비사토인데 비사토 중에서 주택은 제외시켰어. 주택은 제외. 빼냈다고. 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니까 빼낸 거예요. 그 다음에 별장은 별장 가만 놔둔 거예요.
골프장하고 오락장은 어차피 중과세를 먹고 있고 사업용이라고 봐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를 시켜준 거예요. 이거는 제외를 시켜줬어요. 자, 그래 놓고 보니까 보세요. 자, 보면 이제 어떻게 돼? 다주택자는 이제 빼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주택은 요거 종합합산에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쪽으로 빼내가지고 주택만 따로 구분해서 판단하게 됐다. 첫 번째 농지. 여기서 따로따로 만들지 않은 것은 그냥 지방세법 그냥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지방세법 그냥 따라가요. 1번 농지 따로 실수의 목적을 따로 줬겠죠. 2번 임야 따로 줬다고 그랬죠. 3번 목장용지 따로 줬다고 했어. 공장용지는 따로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방세법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장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 따로 있다고 그랬죠. 따로 규정 두고 있다고 그랬죠. 규정 두고 있지 않은 나머지는 뭐라고 그래요? 기타 토지. 기타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이 6개만 여기서 갖고 오고 나머지는 어쩐다? 지방세법상 과세 구분을 그대로 따라갔다. 뭐라고? 그럼 어떻게 규정하고 있겠어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되거나 별도 합산되거나 비과세 되거나 면제가 되는 것은 사업용. 너무 쉽죠? 지금 우리 여기서 보는 것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실수 목적이 필요하니까 우리 비사업용 토지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별장은 여기 거를 따로 우리 구분해서 갖고 온 거고 주택은 여기다 놔두면 안 되니까 주택만 구분해서 따로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건축물, 공장용지, 여기 공장용지, 기타 여기 공장용지는 어쩐다? 지방세법을 그대로 따라가 버렸다. 여기서 지역기준, 그 다음에 효율성 똑같이 따라가서 똑같이 판단해줘. 똑같이 판단해줘. 지방세법을 이해하고 계시면 비사업용 토지는 거의 이해가 가버려요. 이걸 근간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왔어요. 지목 6가지 기억하셨어요? 비사업용 토지에서 6가지 나눈 것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별장, 주택, 기타. 모르면 기타예요. 근데 위에 5가지는 금방 알잖아요, 지금. 그죠? 그 5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데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아까 했는데. 농사 짓기는 지인데 어디서 지으라고? 어디서 지라고. 도시지역 내 주상공 지역 말고 도시지역 밖이거든 또는 녹지지역이든 주상공 이외의 지역 가서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임야, 사유지인데 이걸 설명하는데 원래는 임야 종합사인데 사유지는 무조건 종합사인데 여기서 분리과세를 빼줬어. 농사 짓는 거는 제촌 작용을 해야 부재주 살려하게 되는데 임야는 사유주 징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빼주려는데 개인 땅이라 모두 종합사는 가니까 억울하거든요. 지금 부재지주가 아니고 제촌지주면 어쩐다는 거예요? 사업용 봐주겠다는 거죠. 임야는 아주 간단해요. 농지는 복잡해. 제촌 작용을 해야 되는데 N 작용까지 해야 되는데 임야는 어쩐다? 제촌만 하는 거예요. 제촌.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지그시 산을 바라만 봐라. 그러면 사업용으로 봐주겠다. 어디까지? 임야 소재지에 살거나 연접지역에 살거나 최소한 30km 범위 안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30km 넘어가면 효과가 떨어진대. 모르겠습니다. 그 바라봐줘 나무를 잘 키우는지.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시골에 농사 짓는데 그냥 말이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일주일만 서울 갔다 오고 그러면 잡초들이 어마어마하게 커버린대요. 근데 자기가 매일 아침에 가서 하고 헛기침 하고 다니고 계속 한 바퀴 돌고 나면 잡초가 안 자란대. 말이 맞아요? 그냥만 말씀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 농작물도 주인의 그 기운으로 산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홈그라운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일리가 있으실 것 같아. 그거를 들어보면 임야도 30km 이내에서 바라봐줘야지 나무가 잘 크지 30km 벗어나서 바라본 거는 제촌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주 중에 여기 임야 중에 여기 종합산 중에 사유지는 빼내준 거예요. 제촌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으로 봐주는 거예요. 예외규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지방세법을 따라갔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1교시 배운 내용이에요. 생각보다 쉽죠? 안 쉬워요? 인자부터 시작이에요. 10분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